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전방위적인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요. 다우지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만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3대 지수는 2.4%에서 거의 4%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는 그런 반응 때문에 시장은 상승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이 분위기가 모두 반전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된 거는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 리세션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이 시장엔 전방위적인 매도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연중 최저점을 계속 경신해 나가는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6월 16일 목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하락 출발했던 뉴욕 3대 지수들 모두 이 하락폭 줄여나가지 못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740포인트 넘게 2.42% 하락하면서 3만 포인트를 하회했고요. S&P 500은 3.25% 하락했습니다. 오늘 특히나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컸는데요.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어제 장에서 연준이 75베이시스 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로 시장은 상승했었죠. 목요일 장에서는 그 상승분은 모두 반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021년 1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다시 모두 약세장에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그럼 먼저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에 상승했는데요. 결국 하루 만에 파월이 언급한 소프티시 랜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LPL 파이낸셜의 라이언 데트릭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려는 목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이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회상해보면 작년 말즈음부터 이미 더 공격적으로 나섰어야 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대응이 이미 늦었다는 거고 시장이 그것을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로도 유럽에서도 영국과 스위스 중앙은행이 곧바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처럼 유럽 그리고 다양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경기 둔화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비바 인베스트스의 수잔 슈미트는 투자 심리가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경제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꺼번에 고려한다기보다는 악재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5월 CPI가 발표됐을 땐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우려감이 시장을 지배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보다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부분에 시장의 우려가 집중되는 모습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에는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반대로 모든 섹터가 하락한 날입니다. 특히 에너지와 소비재, 기술 섹터의 하락폭이 컸는데요. 나스닥 지수의 하락을 이끈 건 역시나 빅테크주들이었습니다. 애플이 4.42%, 아마존이 약 4%가량 하락했고요. 메타 플랫폼은 5% 넘게 하락해줬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성장주들에 대한 매도세가 강했는데요. 오늘 특히 테슬라의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가 비용 증가로 미국 내에서 가격을 높이려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에 8.52% 하락했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9% 이상 급락했는데요. 벤치마크에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하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벤치마크는 팬데믹 이후로 게임 참여자와 가입자 확보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밝혔고요. 경기 둔화와 침체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유니티에게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행 관련주들의 흐름 역시 좋지 못했습니다. 카니발, 로얄 캐리비안,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과 같은 크루즈 관련주들
각각 11% 이상씩 빠지면서 역시 오늘 하락폭이 컸고요. 아메리칸 항공, 델타항공과 같은 항공주들 역시도 각각 8%, 7% 이상씩 하락했습니다. 워너브루스 디스커버리는 JP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기업에서의 전략에 명확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오늘 장에서 8%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잘 버티는 것으로 알려진 필수 소비재 섹터는 그나마 오늘과 같은 하락장에서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초록불을 띠거나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월마트는 1% 상승해줬고요. P&G는 0.61%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어제장에서 연준이 7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 2% 넘게 하락했었는데요. 여전히 공급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고 중국의 원유 수요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국제유가 11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강한 매도세에 또다시 하락했는데요. 2020년 말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에만 20% 넘게 하락했고요. 고점 대비해서는 60% 넘게 내려왔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면 비트코인도 동반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역시 그러한 흐름 연출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이번 주는 저희가 애프터마켓 마켓 픽4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자, 네 가지 키워드를 설정을 해볼 텐데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물쌤, 김태주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의 하락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현타가 왔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하락하는 데 있어서 뭔가 새로운 뭔가가 있다라고 찾아보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어제도 이제 장 마지막에 올렸던 부분, 그러니까 FOMC 회의 결과로 인해서 올라갔던 부분을 다 되돌리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더 이제 증폭이 되는 거죠.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 진짜 오는구나, 실업률 늘어나는구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와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다 정말 뭐 한 9월 달에는 뭐 100bp 정도, 1% 포인트 정도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뭔가 이제 명확하고 뭔가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이제 그걸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제 집착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더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다우지수 이렇게 꼬리 말아주는 모습들은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5월 27일 날 방송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소매주들 상승할 때 그게 일시적일 거다라는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어쨌든 뭐 심각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차트로만 보자면은 28,000포인트대, 다우지수 28,000포인트대 갭이 있습니다. 그 갭 매우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시장의 상황들은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으로 인식을 했고 그리고 냉정하게 현실적인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좀 정리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분명 어제는 올랐었는데 왜 오늘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동안 봐왔던 휘발유 가격, 시장의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지금 뭐 휘발유 가격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변동성 지수 얘기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왜 안 뛰어 올라가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변동성 지수라는 게 그러니까 인베스터스닷컴에 따르면은 이제 심리적인 시장 지표 섹션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변동성 지수 빅스라는 게 $40에 올라가야지 어떤 그 선물옵션 시장에서 콜옵션 거래가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게 다시 반전할 기회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빅스는 어떤 그 시장 지수의 하락이 왔을 때 100%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 가격 흐름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23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적어도 한 45까지는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지금 3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흐름과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과연 빅스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런데 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어땠을까라는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6년, 2017년 이때까지 금리 인상기가 있었는데 이때 빅스는 2배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04년 하반기부터 2006년 초반까지 1년 반 정도 기간에도 똑같은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빅스는 2배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기간 동안 주식시장에 급등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적인 구간에서 대부분의 구간에서 보여줬던 2배 상승이라는 그런 패턴을 갖다가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한 차례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커졌지만은 빅스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구간이 지나고 나서는 시장에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9%인데요. 사실 우리는 지금 8% 중반의 물가도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의 특정 트레이더들은 지금 앞으로 4개월 동안 9%의 물가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마켓워치의 기사를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마켓워치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앞으로 4개월 연속 9%가 넘는 CPI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픽싱 트레이더들의 집계 수치에 따른 건데요. 이에 따르면 6월부터 10월까지 우리는 연속으로 소비자 물가 9% 이상을 볼 수도 있다는 전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뭐 막연한 전망은 아니고요. 블룸버그가 집계한 픽싱 트레이더들의 연간 환산 CPI를 한번 살펴보면요. 8.97%로 기존 전망보다 높아졌고요. 그리고 8월에는 9.15%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9.08%를 기록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내년 5월쯤 되면 CPI가 4.7%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내용을 전망한 이 픽싱 트레이더들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옆집에서 이제 개인 트레이딩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전문 투자자들인데 픽싱 트레이더들이란 물가 연동 채권 시장과 연계된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그걸 픽싱이라고 부르는데 이 픽싱을 트레이딩하는 사람들로 소위 인플레이션 스왑 시장의 트레이더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전문 트레이더들이고요.
자, 이들은 5월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도 향후 5개월간 물가는 8.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5월 PCE 지표가 좀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한창 있었던 그때였었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아니다, 물가 안정되는 게 아니라 8.5% 이상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 실제 이 CPI는 8.6%를 기록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물가 전망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물가가 꺾이기만을 지금 바라고 있는 상태이지만 인플레이션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이들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월가의 다른 IB들도 과연 물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트레이더들, 특히 이제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트레이더들은 항상 이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정점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그런 예측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엣지를 찍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주목하는 쪽은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과연 어떻게 보느냐라는 건데 지금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뭐 제이슨 퍼먼 교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시건 대학의 최근에 이제 미시건 대학의 데이터가 굉장히 좀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미시건 대학의 그 저스틴 벌퍼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는 포커스를 이제 숫자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빵 한 개 살렸는데 1억 현찰 갖다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임금에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기업의 수익의 측면에서 최근에 어떤 임금 압력,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것이 과연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 이번에 그런 거에 없었다는 거죠. 어떤 임금의 압력이 인플레이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PI가 고점 부근에 와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오히려 긍정적인 어떤 시장 정상화의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경제학자들은 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8월 달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9월 달부터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금리를 뭐 9월 달쯤에 1% 포인트를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에 떨었듯이 역시나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도 9% 넘어가는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영향이 시장의 흐름이 오늘처럼 그렇게 불안 심리에 매달려서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하나의 맥락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정점을 지나서 내려올 것이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연준과 바이든이 데이터를 낮추기 위해서 모든 걸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죠.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면서 아마 이 그림이 무엇인지 좀 애매하실 텐데 미국의 이제 주유소 그림입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의 자동차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6 43센트입니다. 뉴욕이 $5가 벌써 넘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쨌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4주 일해가지고 일주일치를 교통비로 다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 휘발유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석유 관련주들도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기네들은 유가 상승해서 정말 독야청정 상승하리라 생각했었지만은 지금 지난주에 고점 찍고 나서 마이너스 15%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엑슨모빌이나 쉘 다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맞물려가지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석유 회사들한테 당근과 채찍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엑슨모빌이라든가 아니면 쉘이라든가 이런 석유회사, 메이저 석유회사들한테 서한을 써가지고 비난을 했습니다. 서한을 써가지고 같이 협력하자가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공급을 똑바로 안 하고 이걸 이용해서 그 수익을 늘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렇다. 그리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1%나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매겨버릴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또 움찔하겠죠.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는 뭘 하냐면은
100년이나 더 된 게 있어요. 1920년 이후에 변하지 않았던 게 이 석유 시장의 정부 로열티입니다. 그거를 50% 인상하는 대신에 신규 토지를 채굴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정말 수십 년을 금지돼 있던 거거든요. 근데 콜로라도주나 이런 쪽에다가 13만 에이커 이상을 갖다가 신규로 토지를 채굴을 해가지고 석유를 채굴을 해서 다 그걸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준 겁니다. 이게 트럼프 시절에도 환경단체들한테 묶여가지고 못했던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풀어주면서 시장에서 석유 회사들이 어떻게든지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그 유가 하락이 정말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정말 이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어떨까요?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대를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연준 측에서는 이 얘기에 대해 가지고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렸어요. 어쨌든 뭐 환경단체들도 미국인들인데 미국인들 다 죽겠다 그러는데 마냥 반대만 할 수 없을 겁니다. 바이든이 지금 그 석유회사들 21% 추가 세금 부과를 하는 거 입법화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좀 압박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부에서는 지금 4,500만 배럴 비축유를 내보냈거든요. 거기에다 요게 이제 9월 달까지 계속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석유 굴착 장치들 더 가동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733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연초에 790개 돌아가던 게 57개가 줄어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 더 생산을 더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굴착기를 돌리면 한 1000개까지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가지고 뭐 사우디도 갔다 왔지만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가 암살을 당하면서 그 배후로 사우디 왕세자를 지목을 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면서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7월 달에 사우디 중동 방문할 때 사우디도 방문하겠다 이제 초청받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확정을 시켜서 이제 공식적으로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동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좀 공급을 좀 줄이고 있는,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너그러뜨리는 그런 역할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오일의 어떤 그 세계적인 비중, 이걸 따져봤을 때 한 10% 정도 수준입니다. 10% 조금 넘어가는데, 그렇다면은 미국 굴착 기수 증가시키는 거, 그리고 중동 지역에 증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면은 고유가는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리오프닝은 아니고 리오프닝 노, 리세션 예스 이건데요. 이게 어떻게 나온 얘기냐면 얼마 전 웰스파고에서 이런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제는 리오프닝 포트폴리오를 멈춰야 된다. 대신 반대로 리세션 포트폴리오를 새로 구성해야 된다라는 웰스파고의 그 리포트가 있었는데 이들이 맞은 걸까요? 지난밤 사이에 항공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CNBC에서는 급증하는 항공 여행 수요에도 불구하고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보니까 항공주들이 동반 급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뭐 이날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8% 하락했고요. 델타 항공도 7%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죠. 자, 물론 다른 항공주들이 연중 최저점이 아닌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급락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자, 지난 실적 발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항공사들은 일제히 자신감을 내비쳤죠. 유가 상승 그리고 억눌렸던 여행 수요 이런 것 때문에 항공 티켓 가격이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그걸 수월하게 그 가격을 다 지불하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쳤었는데 근데 갑자기 뭐가 달라진 걸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날 항공사들은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과 화상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항공편 취소 사태, 또 지연 사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요.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여행 열풍이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도 좀 감지되고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항공료와 숙박료의 가격 변화를 트래킹하는 곳이 있습니다. 호퍼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국내선 왕복 항공권 운임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410였던 것이 이게 $390로 떨어졌다는 건데 물론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물가가 너무 오르면 침체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과연 많은 소비자들 그리고 억눌린 수요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비싸진 항공료를 지불하기
지불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감이 항공사들의 주가를 동시에 떨어뜨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세션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때에는 그럼 과연 항공주는 버려야 되는 것이냐? 이 항공주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이제 나왔던 내용들, 시장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항공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팬데믹 기간에 조종사들하고 스튜어디스들이 이렇게 다 해고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복직을 안 합니다. 예, 이런 회사는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예, 그 뭐 전문적인 정말 초고도의 기술을 가진 분들이라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회사로 이제 복직을 안 하는 사태가 가장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복직을 한다 그래도 임금을 굉장히 높여서 복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객 수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4월 달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난 2019년도 팬데믹 이전에 4월 달 599만 명 이용했는데 공항을, 근데 10,000명 더 늘어서 600만 명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공항 이용객 수는 늘어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하나 더 보자면은, 국내선 쪽에서는 사실 가격 변동 얼마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전체적인 어떤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습니다. 국제선 쪽에서의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돼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국제 여행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예, 제주도는 뭐 주말만 되면은 붐벼서 공항이 미어 터지지만은 국제선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막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죠.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기존에 뭐 3월, 4월 해가지고 이렇게 매수하셨던 분들 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에 나쁜 주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항공주 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매수한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분들은 자신한테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거예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늘 이번 주에 항상 강조드리는 게 주식 보유 비중에 대한 얘기를 드립니다. 시장은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금리 인상되는 부분도 정말 1%포인트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이션 9%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 안 흔들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주식 비중을 50%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굳이 여기서 손실을 확정해가지고 손 털어버리고 항복해서 나가느냐는, 그럼 그 다음에는 무슨 장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시간은 항상 우리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믿고 할 수 있는 우리 편은 시간밖에 없어요. 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성급하게 모든 걸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실을 더 만들지 않기 위해 해지하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정확하게 비중을 좀 더 조절을 한다든지, 적어도 손실을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식의 어떤 전략들을 추구하시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앞으로 길게 봤을 때, 이 주식 투자에 대한 걸 길게 봤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애프터마켓 시간을 통해서 이슈들 한번 확인해 봤고요. 지금까지 큰물샘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